안녕하세요. 자연치과 장성욱입니다. 오늘 선생님들한테 초음파를 이용한 펄포토미에 대해서 인디케이션, 프로시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공률이라든가 예후, 그 다음에 대처법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펄포토미 좀 무섭죠? 아직은? 제가 이 펄포토미를 한 지가 지금 열심히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주변 선생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요. 어떤 게 궁금하니 이제 뭐 이런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묻는 것들을 위주로 좀 보면 도대체 왜 자꾸 토미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또 뭐 토미를 하냐, 왜 신경을 자꾸 살리려고 하냐. 근데 그게 제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부터 이제 그 4번에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가 그 아픈 치아에 대해서, 환자가 응급으로 아파갖고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근관치료를 안 하고 펄포토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헌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환자가 막 아파서 왔는데 자발통도 있고 타진통도 있고 그랬을 때 야, 이거 펄포토미 해가지고 괜찮아? 더 아프면 어떡하는 거야? 큰일 나죠, 개원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경험과 그 다음에 문헌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하는 술식, 그 다음에 이제 문헌에서 얘기하는 펄포토미의 술식, 그거를 갖다가 비교도 하고 문헌에서는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왜 나는 초음파를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혈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펄포토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니? 피가 안 나는 경우에 괜찮아?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강, 세 번째 강의를 주로 위주로 할 거고, 마지막이 근관 치료 대신에 펄포토미를 했을 때 예후, 이거 하고 나서 혹시라도 뭐 이제 나중에 또 환자가 증상이 생기면 엔도를 해야 되는데 석회화 돼 갖고 엔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개원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뭐 개원가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런 토미의 예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펄포토미를 우리가 할 때 이거를 꼭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관치료와 펄포토미의 어떤 상관관계, 우리가 왜 토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엔도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상관관계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인데, 왜 도대체 펄포토미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부분 치수혈단술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근관치료를 안 하고 신경을 살리는 치료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널 오브 엔도돈틱스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이제 바이탈 펄포스 트리트먼트를 기존의 근관치료와 비교를 한 거고, 어떤 바이탈 펄프 트리트먼트에서 이제 뭐 치수 복조, 그 다음에 부분 치수 절단술, 그 다음에 치수 절단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성공률을 본 거죠. 성공률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떤 캐핑보다는 파샬 펄포토미의 성공률이 좋고, 그 다음에 파샬 펄포토미보다는 오히려 펄포토미의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캐핑보다는 우리가 좀 더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게 파샬 펄포토미고, 그다음에 파샬 펄포토미보다는 좀 더 노출된 치수의 범위, 그러니까 치수 조직이 파샬 펄포토미 할 때는 뭐 좀 치수 조직이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는데 반해서 펄포토미를 하게 되면 근관 입구에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노출된 치수 범위가 더 좁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세균이 감염될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펄포토미의 성공률이 점점 더, 그러니까 노출된 치수 범위의 범위가 좁을수록 성공률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술식이 우리가 치수 복조나 부분 치수 절단술 같은 경우 할 때는 그 주변에 어떤 펄프 덴틴 컴플렉스라든가 어떤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반해서 펄포토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익숙한 술식이죠.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오프닝 하잖아요. 그 오프닝 하는 게 결국은 펄포토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과감하고 익숙한 술식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더 올라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신경을 살리는 게 그 치수 조직, 펄프 티슈죠. 이 펄프 티슈의 어떤 그 고유 감각, 치아가 느끼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과도한 자극에 대한 완충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치아의 어떤 센서티비티, 뭐 뜨거운 거나 찬 거, 아니면은 뭐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게 이 치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치수 조직을 살리는 것에 어떤 그 중요성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그 많은 치과 의사들은 알게 모르게 펄포토미를 하고 있죠.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 공식적으로는 펄포토미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가 개원가에서 임상을 하다 보면 이게 최선의 선택이 펄포토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하게 하고 있는 그 펄포토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이제 뭐 거동이 너무 불편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에 한번 오시는 것도 힘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치과에 왔는데 체어에 눕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체어에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체어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눕지 못하고 이렇게 그 앉은 상태로 치료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입을 잘 못 벌리는 분들도 계세요. 입을 잘 못 벌리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램블링 그 이렇게 많이 떠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그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계속 턱이 덜덜덜 떨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어떤 그 이제 그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그 입을 잘 못 벌리는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입을 벌리는데 그 하이스피드 핸드피스가 간신히 들어가는 환자들, 그런 경우에 그 근관치료, 정상적인 근관치료 한다라는 거는 우리도 힘들겠지만 뭐 환자도 굉장히 힘들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펄포토미를 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는 흔하게 하는 거는 이제 유치에서는 선생님들 지금도 펄포토미 많이들 하실 거예요. 유치에서는 유치 펄펙보다는 이제 펄포토미가 좀 더 예지성 있고 성공률이 높다라는 논문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MTA를 이용할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유치에서 펄포토미는 많이들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미성수경구치아, 그러니까 그 대구치인데 아주 어린아이들이 너무 일찍 동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가 다 썩어서 왔을 때 사실은 그 치근단이 다 열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미성숙 연구치아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근관치료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이 치료를 어떤 해보고 예후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접근하는 게 더 옳다라는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소아 환자에서 가급적인 우리가 펄포토미를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크랙 치아, 정말 많죠. 그 개원가에서 크랙 치아의 빈도가 얼마나 될까요? 제 병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면 거의 한 50% 가까이가 크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크랙 치아에서는 사실은 근관치료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근관치료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그 치아의 경조직을 삭제를 줄이려고 하듯이,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치수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근관치료를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펄포토미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흔한 이유, 환자분이 어떤 경제적으로 당장 크라운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근관치료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인터미턴트하게 조만간에 이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는 설명을 하고 우선은 펄포토미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철을 목적으로 이제 뭐 치아가 그 쓰러져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치아가 이제 협축으로 맹출돼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서 그 치아를 정상적인 교합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보철을 목적으로 치수 조직에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근관치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 아니면 뭐 임플란트의 대합치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대합치가 너무 일롱게이션이 심해서 그거를 갖다 크라운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감염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존의 어떤 근관 치료보다는 펄포토미를 접근하는 이제 그런 시술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사진에 오신 환자분이 2018년도부터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이에요. 이 환자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굉장히 고령이시고 이 척추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체어에 앉을 수는 있는데 체어에 눕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데 또 환자분이 이제 그 뭐 이제 그 어떤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를 악무는 데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오시면은 크랙으로 와요. 크랙으로 오고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힘들다 보니까 크랙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괴사가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상악 16번, 그 다음에 25번이 크랙으로 오신 차례차례 이제 아파갖고 오셔가지고 뭐 괴사가 돼서 왔으니까 크랙인데다가 괴사까지 돼 있으니까 뭐 이거 엔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또 이제 그 롱텀하게 가야 되니까 근관 확대량을 최소로 줄이는 최소 침투 근관 치료를 해서 이제 그 적용을 했던 그 크라운까지 했던 환자인데 최근에 이제 올해 4월 달에 오셨을 때는 처음에는 36번 치근단의 병소는 보이시죠? 저 36번의 병소 이제 저치아가 이제 붓고 아파갖고 오셔갖고 엔도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며칠 전에 또 오셔가지고 갑자기 여기 이제 한번 했더니 안 아파 36번은 이제 안 아프니까 이거 하지 말고 반대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노라마를 이제 보니까 46번이 또 이제 근심으로 프랙처가 그 파절된 게 선명하게 보이죠. 참 그 개원가의 삶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엔도도 참 힘들고 환자분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고 다행인 거는 46번 같은 경우는 그 치아 파절이 사선으로 돼 있어서 펄프 티슈는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찬스가 있는 거죠. 환자분한테도 좀 더 좋은 치료를 좀 더 간단하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그 2018년도 6월에 했던 그 상악 16번의 근관 치료죠. 16번의 근관 치료고 상악 6번이긴 하지만 제가 3근관을 찾았어요. MB2는 찾지 않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MB2까지 안 했니 하는 것을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대구치를 하고 나서 이제 6개월 만에 이번엔 또 반대편이 또 그 괴사가 돼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감염이 되고 치수 조직에서 블리딩이 안 되니까 또 근관 치료를 하는데 이게 환자분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눕히지 말라고 하고 저는 이제 그 서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인 상태에서 열심히 근관 치료를 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그 어떤 크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삭제량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20번까지 했죠. 20번까지 하고 이제 근관 치료를 마무리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죠. 그 크랙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그 치아의 오리지널 스트럭처를 갖다가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시술법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럴 때 크랙으로 왔을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치아의 어떤 그 고유 감각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크랙 치아에서 제가 10년 동안 2008년 이후로 늘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강의 들었던 내용이 이런 거죠. 그 챔버도 아껴라. 펄프 챔버도 건드리지 말고 펄프 홈만 삭제를 하고 그 부위를 이제 뭐 엔도셈이나 이런 MTA를 적용을 해서 그 펄프 티슈의 바이탈리티를 펄프 챔버를 살리고 그 인텍트하게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좀 예후가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한 10년 동안은 이런 술식을 루틴하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너무 해피한 개원가 입장에서 이 크랙 치아를 아주 예후가 안전하고 예후가 안정적이고 시술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부분 치수 열단술로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역적 리버서블 펄파이티스일 때는 우리가 그냥 그 파샬 펄포토미로 해도 얼마든지 안정적이고 그 예후가 좋은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게 환자가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사진에서 보시면 크랙이 굉장히 심하죠. 크랙이 굉장히 심할 뿐만 아니라 증상까지 이게 이제 이거 비가역적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관 치료를 하고 환자한테 뭐
또 이렇게 사인도 받아야 되고, 이거 보나마나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사이에 이가 또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이럴 때, 그럴 때 만약에 근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와 아니면 부분 치수 절단술을 해야 되는 그 중간 단계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은 됐고 증상은 명확한데 이거를 내가 바이탈리티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는 술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건 제가 최근에 하는 술식인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저는 펄포토미를 접근을 합니다.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인한 크랙일 때 펄포토미를 하고,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8번과 7번 사이에 푸드 패킹이 되면서 환자분이 뭐 씹을 때 아픈 것도 있지만 음식물이 끼면서 생기는 통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근관 입구로 살짝 조금 더 들어간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치아의 어떤 센시티비티를 좀 더 줄이려고 하는, 이게 차이 나는 술식인데, 기존의 펄포토미보다 약간 더 들어갔어요. 그죠? 조금 엑스레이로 보시면 조금 더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거는 뭐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증상이 있더라도 챔버에서, 펄프 챔버에서 블리딩이 된다면, 치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크랙 치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 엔도를 피하려고 하냐. 물론 이제 괴사가 돼 있으면 당연히 엔도를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치수 조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크랙 치아는 교합면 크랙이라는 것은 환자의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환자가 뭐 단단한 음식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는 게 힘드니까. 특히 치과의사들 크랙 엄청 많죠. 치과의사들 크랙 엄청 많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치과 치료가 엄청 힘들고, 맨날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복잡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치과의사들 크랙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런 크랙으로 치아가 깨져서 온 경우는 사실은 치수의 바이탈리티를 유지시키는 게 근관 치료보다 예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교합력에 달라요. 교합력이. 우리가 근관 치료를 했을 때 치근단까지 펄프 티슈를 제거하고 나면 환자분이 느낌이 없으니까, 어떤 치아의 고유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를 좀 더 악무는 거죠. 평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결국은 크라운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랙 치아에서 크라운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보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크랙이 진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라운을 했더라도 환자가 치수 조직의 바이탈리티가 있다면, 펄프의 바이탈리티가 있다면 환자분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과도한 교합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이 교합력을 고려를 해서라도 펄프 티슈의 바이탈리티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뭐 뿐만 아니라 어떤 근관 치료를 했을 때 구치부에서 어떤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병소가 많이 생기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논외로 하고, 어쨌거나 저는 이제 펄프 티슈의 바이탈리티를 유지를 시켜서 과도한 교합력이 그 치아에 더 이상 가해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치아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환자도 좋고, 우리는 더 좋은 진료를 하니까 더 좋고, 시간도 짧게 걸리고, 이제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덴티스트리에 대한 견해를 건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근관 치료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2013년도에 이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아티클이거든요. 뭐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치과 의사 연맹에서도, 이제 세계 치과 의사 연맹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가급적이면 오리지널 티슈, 원래 경조직을 최대한 유지를 시키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밝혔었고, 그런 MID뿐만 아니라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엔도돈틱스에서, 그러니까 최소 침습 근관 치료에서도 펄포토미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엔도돈틱스의 한 파트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견해를 밝혔어요. 특히 어떤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죠?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하는 거는 사실은 크라운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제 오프닝 하고 나서 이렇게 얇아진
크라운이 깨져가지고 결국은 발치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그 군대에서 그 엔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군의관으로 3년 동안 그 전방에서 그 환자들을 치료를 했었는데 열심히 엔도를 해주면은 결국은 말년 제대하기 전에 와서 일을 발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얘가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크라운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번다라는 개념으로만 해도 펄포토미는 굉장히 유리한 술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펄포토미가 좀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 안정적인 술식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환자가 옆에 이제 그 우측의 엑스레이 환자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16번을 발치를 하고 17번이 쓰러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번, 17번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음식물이 끼니까 디스탈 캐리스가 심해져가지고 펄파이티스가 와서 2009년도에 오신 거예요. 환자분은 경제적 여력이 당장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근관 치료를 하는 거 말고 펄포토미로 접근을 해주면, 이 당시에는 이제 엔도셈 분말 형태를 가지고 이제 그 펄포토미를 했는데, 해주면 환자분은 당장 아픈 것도 해결이 되고, 뭐 그 치료받기 전이나 치료받은 다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토미하고 나서 아말감으로 수복을 해주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비용도 최소한으로 들고, 그 상태에서 환자분이 쓰다가 이제 그 아말감이 디오캐버티니까 프랙처가 된 거예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깨진 것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아말감이 깨지고 나서 이 아말감이 깨지고 나면 타액이 들어오는데, 이 타액에 의해서 MTA, 엔도셈이 이제 좀 변질이 되면서 환자분이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또 찬 거 들어가거나 뜨거운 거 들어갈 때 아파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 오셨을 때 제가 다시 어떻게 했냐면은 엔도셈을 교체를 했어요. 엔도셈을 교체를 하고 다시 아말감. 마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기능하는데 이제 문제도 없고, 환자분이 그래도 이제 그 당장 불편함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자분은 또 잘 쓰시다가 이제 한번 이제 아팠으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시간도 오래됐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노력을 해서 잘 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2013년도 12월 8개월 뒤에 오셔갖고 환자분이 브릿지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이제 그 프랩을 하고 이제 브릿지를 세팅을 해드렸던 케이스. 이런 경우가 저는 정말 좀 그 펄포토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당장 펄포토미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조차도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좀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환자분은 뭐 잘 쓰시죠. 이게 브릿지라고 하더라도 그 치아의 고유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환자분은 2019년도에 오셨는데, 뭐 대합치가 일단은 7번이 없어요. 대합치가 없고 그 6번까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교환면 어트리션이 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는 환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아가 몇 개 없는데 그 치아를 갖고 먹다 보니까 치아가 자꾸 닳고 깨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너무 아파갖고 오신 거예요. 2019년 12월 27일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말 어떤 축제 분위기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 너무 아픈 거예요. 이가 갖고 막 밤새 끙끙 앓다가 오신 거예요. 앓다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뭐 지금 당장 치료할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안 아프게만 좀 해줄 수 없니? 하고 오신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어떤 환자분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그다음에 병원 입장에서도 좀 이거 이렇게 해갖고 얼마 동안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당일 그날 이제 응급으로 오셨으니까 너무 아파갖고 왔으니까 이걸 뭐 약 주고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래서 그날 이제 펄포토미를 한 거거든요. 펄포토미를 하고 6개월 뒤에 이제 찍은 사진이고 그 모습. 그 그날 어떻게 시술했는지 선생님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게 그 술전 사진입니다. 술전에 환자분이 너무 아파갖고 이제 오신 거죠. 오신 거고 동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실게요. 치아 마모가 굉장히 심하죠. 이럴 때 이제 오프닝 하실 때 제일 먼저
제일 심한 부위부터 접근하는 게 좋아요. 제일 마모가 심한 팔라탈 캐나를 먼저 적용을 했는데 저 아내가 좀 블리딩도 안 되고 살짝 불안합니다. 저거 엔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죠. 근데 MB나 디스토 버칼이나 블리딩 사운드 하게 되고 팔라탈도 조금 더 들어가니까 블리딩 되죠. 이 블리딩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펄포토미에서는 블리딩이 안 되는 것보다 블리딩 되는 게 100배는 더 안전해요. 블리딩 되고 있죠. 예. 자, 로프만 살짝 제거한 상태에서 롱넥 라운드바를 가지고 천천히 아주 저속으로 어디가 근관 입구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살짝 저속으로 500rpm 정도로만 해가지고 어디가 근관 입구인지 이렇게 하고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펄포토미 하실 때 NaOCl을 주로 써요. NaOCl을 쓰고 초음파로 먼저 한번 내 근관 와동을 깨끗하게, 이게 너무 그 삭제편이 막 박혀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현미경으로 봐도. 그래서 NaOCl을 가지고 먼저 깨끗하게 한번 하는 거예요. 소독을 겸해서 그 와동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전용 토미 팁입니다. 전용 팁으로 했고, 이제 안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관 입구를 다시 한번 로스피드 라운드 바로 확인하는 거죠. 엔도 할 때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엔도 할 때랑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링 하면 엔도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펄포토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NaOCl을 가지고 이제 그 치수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초음파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이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잔사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주변에 감염 물질 같은 게 박혀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조직 성분이 이렇게 막 그 펄프 티슈에 박혀 버리면 나중에 며칠 아프거든요. 아프면 또 불안하니까 환자도 싫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그 표층에 펄프 티슈랑 그 경조직 삭제편이 박혀 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농도 NaOCl을 씁니다. 고농도 NaOCl을 가지고 챔버에 채운 상태에서 초음파를 적용을 하는 거고, 지혈이 깨끗하게 잘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엔도셈 프리믹스를 가지고 채우는 거죠. 채우고 얘를 굳혀야 되니까, 얘를 굳히기 위해서 이제 증류수를 한번 적용을 해줘야 돼요. 증류수를 가지고 올리고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얘가 꾸덕꾸덕해집니다. 꾸덕꾸덕해지고 그 상태에서 이 부풀은 엔도셈을 약간 부풀어 오르거든요. 한 2% 정도 살짝 부푸는데, 그거를 이제 젖은 솜을 이용해서 꾹꾹꾹 눌러서 압박을 해줘야 돼요. 왜? 그 근관 입구에 있는 펄프 티슈에 엔도셈이 다이렉트하게 컨택이 되는 게 예후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엔도셈을 꾹꾹꾹 다져주고, 이러면 이제 펄포토미 술식은 끝났고, 환자분 씹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글래스 아이노머로 임시수복을 해드렸어요. 환자분은 뭐 당일에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통증도 없어지고 해피하죠. 환자분도 해피하고, 저도 사실은 뭐 이거 시간 응급이긴 한데, 응급인데 제가 막 1시간씩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적 짧은 근관 치료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술을 마무리를 하고 환자분께 이제 다음 치료가 어떻게 돼야 되고 2차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서둘러서 크라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럴 때 사실은 개원가에서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들은 근관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응급에서 막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막 그 상태에서 MB2를 찾아 마라 막 고민하고 이게 아플까 말까 고민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야. 자, 이제 이런 응급처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감염이 안 되고 단순히 임플란트 대합치인데 환자분이 원하는 거는 30번대 구치부를 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뼈도 좋아. 이게 임플란트 하는 거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이게 대합치를 딱 보니까 26번이 26번하고 27번이 일롱게이션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지금 잇몸에 입을 이렇게 다물면 하악 그 치주 조정에 치아가 닿을 정도로까지 정출이 심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 교환면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펄프 챔버가 오픈이 될 정도의 그런 그 일롱게이션이 심한 상태죠. 거기다가 이게 뭐 자세히 보면 엑스레이를 찍은다는 사진을 보면 석회가 너무 심해.
그죠? 석회화가 너무 심하고, 이건 물론 엔도 이제 선생님들이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갖고 엔도를 하실 수도 있지만, 대합치가 임플란트일 때 사실은 그 환자분들이 이쪽에 그 임플란트 수복이 되고 끝나고 나면 환자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막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됐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평소에 못 먹던 거 다 먹어보고 싶고, 한쪽으로 먹을 때는 조심스러우니까 막 못 먹다가 이제 양쪽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갖고 잘 씹을 수 있을 때 얼마나 강하게 씹겠습니까? 그럴 때 그 펄프 티슈 바이탈리티가 있다면 굉장히 큰 장점을 갖는 거죠. 단순히 뭐 술식이 간단해지고 빨라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 론제버티, 대합치가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술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어트리션이 너무 심한 환자예요. 그 거식증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그 상하악 전치부는 뭐 거의 그 치은 레벨로까지 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앞니가 위아래 하나도 없어. 엑스레이 찍어보면 루트는 있어요. 루트는 있는 상태고, 대구치랑 소구치는 뭐 거의 그 마모가 너무 많이 돼갖고 챔버가 막 비칠락 말락하는 환자. 그래갖고 환자분은 이게 그 비칠 정도니까 찬 거 뜨거운 거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 찬바람만 들어가도 막 이가 너무 아프고 막 그런 환자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리버서블은 아니고 비가역적인 치수염은 아니고 가역적 치수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환자분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교모가 심해가지고 펄프가 노출되려고 막 그런 단계에 있는 환자,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그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할 때 사실은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간 치료만으로 접근을 한다면 환자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는 늘 찬 거 뜨거운 걸 못 먹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열심히 10번 때만 치료하다가 보면은 거의 내 생각에는 한 몇 달 걸리죠. 아무리 엔도를 열심히 빨리 해도. 근데 뭐 반대편도 해야 되고, 뭐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 다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전치부 괴사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근관 치료를 해서 치근단 명소를 없애야 되겠지만, 그 펄프의 바이탈리티가 있는 구치부는 얼마든지 빨리 한 번에 한 번 환자가 내원했을 때 두세 개 치아를 한꺼번에 빨리 치료할 수 있다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더군다나 그게 환자의 어떤 그 치아의 론제버티에도 유리하다면 굉장히 이거는 환자를 위해서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 요새도 이제 뭐 정기적으로 꾸준히 오시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죠.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2008년도서부터 한 5년 넘게까지 선생님들한테 그 부분 치수 절단술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토미는 지양하자, 우리가 펄포토미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하자는 거는 치수 생활력을 전부 다 유지하자라는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펄포토미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또 갑자기 말을 바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최근의 학계 경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을 줬던 2017년도에 나오는 이 인터내셔널 엔도돈틱 저널 하면은 지금 엔도 쪽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그 뭐 학문 이 저널의 어떤 그 임팩트 팩터도 5점대가 넘는, 굉장히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넘버원 가장 그 검증된 학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하라는 분, NA 타하라는 분이 그 이제 충치 치료를 하다가 우식이 노출된, 우식으로 펄프 티슈가 노출된 경우에 어떤 그 성숙된 머추어 퍼머넌트 티스에서 MTA를 이용한 펄프토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어떤지 평가를 했고, 이분이 내가 봤더니 뭐 1년 정도는 97.5% 다 성공하더라. 그리고 3년 뒤에도 뭐 성공률이 92.7%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 떨어진 성공률이 낮아진 거는 이제 두 케이스가 실패한 거예요. 두 케이스가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한 케이스, 1년 동안 한 케이스만 실패를 했고, 나머지 3년 동안 갈 때 또 두 케이스가 더 실패하는데, 이 실패한 두 케이스는 수복물이 탈락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토미를 하고 나서 크라운을 한 게 아니고 토미를 하고 나서 레진을 한 거예요. 레진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3년 동안 지켜봤더니 레진이 탈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패한 케이스 말고는 다 유지가 되더라.
라는 논문이죠. 사실 제가 이 문헌을 딱 접했을 때 굉장히 막 감동도 됐어요.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그 시술 대상이 단순히 그 우식 제거하다가 노출된 게 아니고 irreversible pulpititis, 비가역적 치수염인데다가 거기다 심지어는 페리에이피칼 레아펙션이라고 해서 측은단에 뭔가 이렇게 그 거무스름하게 그 병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치아들을 대상으로 이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2017년도 이 논문을 보기 전까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근관치를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미 이때 이거 펄포토미로 괜찮아, 다 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좀 무섭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때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치료, 더 다양한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이 논문에 나오는 되게 제가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문구를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이런 비가역적 치수염이라든가 페리에이피칼 레어펙션이 있는 경우에 무슨 근거로 너 토미를 하니? 라고 이제 자기 이런 베이스에서 이렇게 토미를 적용한다라는 걸 써놓은 글인데 리쿠치라고 그 이태리 교수님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펄프 바이올로지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2014년도에 어떤 논문을 썼냐면 임상적으로 비가역적 치수염을 갖다가 조직학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봤을 때 비가역적 치수염이 과연 조직학적으로도 비가역적 치수염인지를 본 거죠. 이 문헌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이제 이런 그 문헌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제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하더라도 펄프의 바이탈리티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치수 조직의 생활력을 유지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문헌을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보시면 이 첫 번째 그 상단에 있는 케이스가 보시면 근심 쪽에 치근단 쪽이 뭔가 이렇게 시커멓게 약간 돼 있죠. 저 크랙 조금 더 발전하는 크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진 치아를 가지고 펄포토미로 접근을 한 거예요. 펄포토미 접근을 해서 그 페리에이피칼 레어펙션이 디졸루션 되는 그런 그 C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하단에 그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비가역적 우식이 굉장히 심하죠. 그 디스탈 쪽에 보시면은 레스토레이션 하방에 2차 우식이 심하게 돼 있는 상태고 이런 비가역적 치수염에서 펄포토미를 적용을 하고 크라운을 해서 깨끗하게 잘 치유된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경우에 그 펄포토미를 해서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이 타하라는 분이 이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바운더를 정한 거는 뭐냐면 통증 중에 어떤 통증이냐면 비가역적 치수염인데 그 비가역적 치수염이라는 것은 이제 자발통이 있거나 아니면 찬 게 들어갔을 때 통증이 극심해지는 과장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찬 자극에 대해서 콜드 스티뮬라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치수염을 대상으로 치료를 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뭐 지혈이 잘 되면 이제 자기는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에 이런 치료를 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이 시술 대상으로 잡은 게 콜드 테스트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콜드 테스트에서 통증이 나타나야 돼. 뜨거운 거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콜드 테스트에서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프닝을 했을 때, 챔버를 오프닝했을 때 펄프 티슈에서 바이탈한 블리딩이 돼야 돼요. 발이 바이탈 블리딩이지. 블리딩이 된다는 얘기는 바이탈리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리딩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혈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혈이 이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사용하시는 MTA가 이제 엔젤루스 MTA예요. 그래서 이런 엔젤루스 MTA 같이 경화 시간이 되게 긴 MTA이고 분말 형태일 때는 이게 피가 스며들면 그 부위가 경화가 안 돼요.
경화가 안 되고 리키즈로 작용할 수 있고 나중에 감염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혈이 이분이 하신 그 문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혈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논문이죠. 자, 그러면 그 리쿠치라는 분이 2014년도에 쓴 논문이 뭐냐? 우리가 임상적으로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했을 때 이걸 조직학적으로 표본을 만들어서 보면 84.4%는 조직학적으로도 비가역적 치수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상적인 비가역적 치수염이라는 게 조직학적으로도 거의 맞다. 그럼 나머지 그 15.6%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 중에 15.6%는 그건 비가역도 아니야. 가역적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펄프 티슈가 감염이 됐을 때, 인펙션이 됐을 때 그 하방에 아니면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날의 어떤 오리피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염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임상적인 비가역적 치수염의 진단은 약간 오버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6%에서는 이건 비가역도 아닌데 비가역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했으면 그 비가역적 치수염 대상의 100%는 펄프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타하라는 분이 그 MTA 펄프토미를 시도를 한 거예요. 감염이 된 걸 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자, 이제 진단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이제 2021년도 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 토미를 하는데 다들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진단이 정확해? 그게 비가역적 치수염인데 어떻게 이게 치료가 돼? 근거가 있냐? 임상적으로 그 리쿠치라는 분이 한 그 임상적인 논문이 있긴 하지만 임상적인 게 그 조직학적으로도 이제 정확한 진단을 했다라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진단 그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PCR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은 연구가 이쪽 진단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치료를 할 때 이게 감염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라면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환자한테 더 예측 가능한 치료법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액티브 MMP9이라는 인자를 가지고 이게 그 펄프 챔버에서 이제 우리가 오프닝을 했는데 블리딩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리딩이 되는 전제하에서 이 피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 그 액티브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티나제라는 MMP, AMMP를 가지고 그 함량을 본 겁니다. 그 펄프 챔버에서 피를 채취를 해서 그 피 속에 AMMP9이 몇 %나 들어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의 함량이 넘어가면 이거는 펄프토미라도 안 되더라. 아니면 얘가 어느 정도의 함량이 있을 때는 얘는 이 정도면 펄프토미의 적응증이다. 라는 그런 진단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논문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는 우리가 임상적인 증상을 갖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세월이 바뀌면 우리 후배들은 조직학 검사나 아니면 그 PCR 검사를 하듯이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2차의 감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왜 펄포토미를 공부를 해야 되고 임상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힘들 것 같아도 해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우선은 여기까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드리고 2강에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런 비가역적 치수염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문헌을 위주로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